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가를 반복했던 A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6개월간의 휴직이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2월 말에 돌연 복직했습니다. 병이 회복됐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한 직후였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달 들어 반복적으로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건 닷새 전인 5일엔 속도가 느리다며 학교 컴퓨터를 부쉈고 다음 날엔 교실에서 불을 끈 채 웅크리고 있다가 동료 교사가 말을 걸자 팔을 꺾고 목을 잡아채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A 교사에게 구두로 주의를 줬고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를 시키는 정도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어제 오전에야 장학사를 학교에 보내 조사를 벌였습니다. A 교사의 공격적인 행동에 따른 위험성을 확인한 뒤 휴가나 휴직 등을 통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제시했습니다. 연가라든가 병가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하지만 A 교사에 대해선 대면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교육당국 모두 조사 이후 A 교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반나절도 안 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늑장 조사와 소극적인 대처로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한 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교직원은 2만 명이 넘습니다. 5년간 2배 넘게 늘었는데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인원도 같은 기간 1.6배 많아졌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휴직 시 복직 가능 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따릅니다. 교사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점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교원을 강제 휴직, 면직시킬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서울, 광주, 세종, 대전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만 설치됐고 그마저 대전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매번 회부해서 그걸 다툰다면 이 인권침해에 소지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교사처럼 본인이 원해서 휴직한 경우는 애초 심의위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소위 폭탄교사 떠넘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적극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의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재작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2년마다 교원 심리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장 반발이 우려된다며 계획을 접었습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 마음건강 증진법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빠졌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은 개인 이력을 추적하지 않는 선에서 교원 정신건강 실태를 정기조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이나 근로 환경이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어떤 통계 이런 것들이 계속 생산되어야지만. 이주호 사회부 총리는 내일 17개 시도교육감과 긴급협의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용 장훈경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알아봤는데 이제 또 하나 짚어볼게. 이제 피해 학생이 이제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곳이 이제 돌봄 교실이고 그리고 거기를 나가자마자 어떻게 보면 이제 범행이 일어난 건데 이 부분이 과연 안전하게 이루어진 것 이것도 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 교육부가 배포한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 뒷부분엔 가정통신문 예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호자가 직접 교실까지 데려오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본문엔 이런 내용은 없고 각 시도교육청 지침이 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정규 수업이 끝나면 담임교사가 직접 교문까지 동행해서 보호자에게 아이를 인계합니다. 하지만 돌봄 교실은 아이들 귀가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한 명뿐인 돌봄 교사가 교문까지 아이를 인계하는 건 어렵고요. 그렇다고 또 모든 보호자를 교실까지 드나들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문에 있는 학교 보안관실에서 외부인을 통제를 하고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아이를 하교시켜서 보호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과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교실에서 나가서 실제 보호자를 잘 만났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보호자를 만나기까지 그 시간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문제인데 안전을 위해선 이거 뭔가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면은 네. 아이가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이 교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려면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 올해부터 1, 2학년 늘봄 학교 확대 등으로 학교의 역할이 교육에서 돌봄의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확충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장 부산교육청은 오늘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안전도우미를 추가해서 방과 후나 돌봄 교실이 운영될 때는 2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안전 대책에 관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피해 학생 아버지 말대로 정말 정부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겠습니다. 장경재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꽃들로 둘러싸인 영정사진엔 아픈 기색 없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한늘양의 아버지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사실에 한이 맺힙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으로 아이의 위치를 추적한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전화로 연락하며 교내에서 아이를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한 겁니다.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약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시청각실 비품 창고 안에서 여교사와 하늘이의 가방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여교사와 하늘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늘이의 아버지는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건 하늘이가 유일했다며 아이가 혼자 있을 걸 알고 저지른 계획살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별이 됐지만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분들은 하늘이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